정우성 배우가 상당히 애잔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이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OTT가 세상을 바꾸는 과정 중에 발생한 한 가지 사건에 불과합니다. 스타가 되는 순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라는 당나귀 TV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당나귀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관람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사를 다룬 영화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영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생산자의 의도가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곡이라는 개념에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0만이 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는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영화 시장에서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는 건 500만 명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누군가가 어떤 관객인가가 반복 관람을 하지 않는 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영상을 가르치고 산업을 가르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 영화라면 봐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니 어릴 적 생각도 많이 나고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태신 장군 역할을 맡은 정우성 배우가 상당히 애잔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화에서는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모습 때문에 그랬고, 현실 세상에서는 정우성 씨가 처한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우성 배우에게는 그야말로 망할 놈의 OTT인 거죠. 얼마 전 정우성 배우는 성시경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동료 영화 배우들을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영화가 어렵고 극장이 어렵다. 지금 상태에서는 극장을 좀 찾아주세요 라는 당부 구호가 무색하고 염치가 없다. 정우성 배우는 일하다가도 시간이 비기만 하면 극장을 찾아가서 요새 개봉한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영화 산업이 어렵다는 걸 체감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예매를 하지 않고 가면 그 영화를 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현장 예매가 너무 쉬워졌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관에 소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티켓도 사고 팝콘도 먹고 이러는데 그런 장소 자체에 놓여있던 소파가 다 없어졌더라. 왜냐하면 소파가 있으면 소파 때문에 지저분해지는 그런 공간, 이런 부분들을 청소해주는 용역 인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극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힘들더라. 그래서 소파를 차라리 치워버렸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영화 산업이 너무 어렵다는 걸 인식하고 나서 동료 영화 배우들에게 한 소리를 한 거죠.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단 영화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서 정우성 배우를 새롭게 봤습니다만, 애잔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야 비교할 수 없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만, 우성 씨의 바람대로 한국 영화 산업이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영화 시장, 정확하게는 극장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OTT 플랫폼의 기본적인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OTT는 유통 방식의 변화를 만들어낸 유통사업자입니다. OTT가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의 장점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OTT의 유일한 단점은 작은 화면과 음향 시설에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완벽한 화질을 제공하는 80인치 TV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그 화면의 크기라는 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휴대폰 화면으로 뭔가를 관람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는 화면의 크기는 이제 문제가 아닌 거죠. 자, 두 번째, OTT는 시청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몰아보기나 빠르게 감아보기라는 말에 익숙하실 겁니다. 이러한 시청 태도는 감상이라는 용어보다는 소비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미학적으로 감상하고 감동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관람한다기보다는 빠르게 소비하고 그 빠른 소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에 참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산업의 위기에 코로나19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데에 저도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코로나19는 OTT가 세상을 바꾸는 과정 중에 발생한 한 가지 사건에 불과합니다. 영화 산업의 위기는 코로나19가 없었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OTT 특징 세 번째는 OTT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글로벌 OTT라는 단어를 쓰면서 OTT라는 단어에만 방점을 찍는데 오히려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우리 영화 시장에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서비스되는 순간 한국 영화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 편입된 것입니다. 우리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글로벌 시장을 전제로 하는 비즈니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건 글로벌 소비자의 취향을 맞추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야만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최대 공약수는 취향, 품질, 장르, 주제, 문화 이런 모든 것이 해당합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독전 2가 개봉했었죠.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독전 1은 김주혁 배우와의 인연도 있고 해서 극장을 찾아가서 봤습니다. 하지만 독전 2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 그 영화를 속편까지 만든다고? 뭐 이런 의문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평을 보고 나서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이었는데요. 표현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인데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이 정도로 심한 표현을 한다는 건 종래에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찾아봤습니다. 뭐 역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한 영화였다면 평론가분들께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혹평을 쏟아낼 수 있었을까? 그렇지만 독전2라는 영화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흥행에 실패했다고 해서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남아시아나 남미, 미국 어떤 시장에서라도 독전2의 제작비인 130억 원 이상의 수입만 거두어들이면 넷플릭스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죠. 자, 넷플릭스는 어떤 나라의 어떤 소비자가 좋아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없이 13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할 만한 회사는 아닙니다. 제가 넷플릭스에 아주 뒤늦게 가입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작품이 바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시리즈물인데요. 이 작품은 넷플릭스가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하우스 오브 카드의 회당 제작비는 400만 달러, 지금 뭐 한 1,300원 정도의 환율로 계산했을 때 5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제작비 규모입니다. 2013년 당시 제작비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였던 거죠. 자, 넷플릭스가 이러한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데는 큐레이션 기능이라는 고유의 장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AI 기반의 통계 방법론을 활용해서 세계 시장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장르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토리나 소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어떤 주인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지, 그리고 적합도가 좋은지 등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통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획을 했고 결국은 세계적인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 코리아에서 투자하는 영화는 국내 소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에 불과하죠. 넷플릭스 코리아는 내수 시장만을 위해서 영화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OTT가 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개념에는 제작비 규모도 포함됩니다. 영화를 포함한 영상 컨텐츠의 품질을 따지는 기준에는 분단위 제작비라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전체 컨텐츠를 1분 단위로 나눴을 때 1분 단위로 얼마의 제작비가 투여됐는지에 대한 개념인데요. 따라서 글로벌 수준의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제작비가 투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촬영 일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세트, 카메라, 조명, 음향 등의 제작 부문에서 글로벌 수준에 맞추다 보면 제작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특히 출연료하고 원고료가 글로벌 수준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됩니다. 원래 모든 창조 산업에서 원고 출연료는 투자되는 제작비 규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제작비 규모가 큰 작품은 그만큼 원고 출연료가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는 스타들이 제작비 규모와 비례해서 출연료를 받아가는 관행이 없었기 때문에 제작 시장에 불균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OTT가 제작하는 영화의 원고 출연료는 국내에서 제작하는 영화에 비해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구선수 이정우 아시죠? 이정우가 미국 시장으로 옮기면서 한국 시장에서는 다룰 수 없는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된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연기자나 작가들은 넷플릭스 영화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모든 창조산업 종사자는 스타가 되는 순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미국에서 드라마와 영화를 촬영하는 박찬욱이나 봉준호 감독, 그리고 스타워즈 시리즈에 스카웃된 우리나라의 카메라 감독, 미국 영화에 출연하는 마동석이나 박서준 배우 같은 사람들이 모두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큰 돈, 많은 돈을 받은 스타들이 적은 돈을 받고 국내 작품에 출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리해보면 한국 영화 시장이 위기에 빠진 원인은 글로벌 OTT라는 유통 플랫폼 때문입니다. 첫째, 시청 행태를 혁신적으로 바꿔놓았고, 두 번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가 가능해졌고, 그리고 세 번째는 큐레이션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패의 확률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또 스타들이 글로벌 OTT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타들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에서 만드는 영화나 드라마로 쏠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영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우성 배우가 아무리 한국 영화를 극장에서 봐달라고 당부하거나 주장한다고 해서 대세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정우성 배우의 진정성은 이번 기회에 충분히 알고 또 응원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성 씨가 애잔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똑같은 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정우성 배우를 더욱 애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듣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절친 이정재 배우가 받고 있는 출연료 때문인데요. 정우성 배우는 절친 이정재 배우가 드라마 한 편에 얼마를 받는지 알고 있겠죠? 제 기억 속에서 이정재 배우는 드라마 시장에서 항상 최고의 대우를 받는 배우라고 기억이 됩니다. 대표 당락인 제가 방송 일을 시작한 것이 1991년도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쭉 돌이켜보면 방송산업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당시 고통분담 분위기가 전 사회적으로 퍼져나갔는데 방송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KBS의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램 제작비를 일괄적으로 15% 삭감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방송 3사 드라마 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연기자들의 출연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담합 가격이 형성된 건데요. 그때 가장 높은 출연료 상한선은 60분 드라마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이병헌 배우는 500만 원가량의 출연료를 받고 있었는데, 배용준, 안재욱, 장동건 배우 등과 함께 이정재 배우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들이 200만 원 상한선으로 출연료가 제한된 것입니다. 여자 배우 중에는 최진실, 고소영, 김혜수, 김희선, 심은하 배우 등이 2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때 정우성 배우는 신현준과 함께 17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그리고 박신양 배우가 140만 원, 전도연 130만 원, 최지우 120만 원이었습니다. 1998년도 얘기입니다. 사실 시장 가격에 역행하는 담합 가격이 형성되면서 스타 연기자들은 TV로부터 영화 시장으로 도망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우리 영화 산업은 1996년 은행나무 침대가 흥행에 성공하면서부터 제2의 중흥기를 맞이했습니다. 7, 80년대 전성기를 구가한 방송 드라마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화 산업은 침체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블록버스터 판타지 액션을 가미한 로맨스 장르였던 은행나무 침대가 영화 산업을 다시 살려낸 거죠. 자, 미국 영화 산업에서도 똑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TV 때문에 침체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미국 영화 산업에서도 1987년도 블록버스터 히어로물인 슈퍼맨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 영화 산업은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때부터 미국 영화는 블록버스터 히어로물이 주류를 이루게 됐던 것인데 TV와 영화의 차별화 포인트를 영화가 재빠르게 그제서야 알아낸 것이죠. 이렇게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영화 산업에서도 외환 위기의 영향은 아주 컸습니다. 하지만 제작되는 작품 수가 줄어든 것에 비해서 오히려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는 더 많았습니다. 1997년도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접속, 편지, 여고괴담, 8월의 크리스마스, 쉬리 등의 영화가 그 이후에 대단한 성공을 계속해서 기록하게 됐죠. 그런데 이 당시 스타 연기자의 영화 출연료는 작게는 1억 5천에서부터 보통은 2억에서 3억에까지 이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50회짜리 주말 드라마에 출연하면 담합 가격 때문에 20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주말 드라마가 보통 50회짜리니까 1억 원의 수입밖에 안 생기는 데다가 주말 드라마는 5개월, 6개월 정도를 하기 때문에 촬영하는데 최소한 7, 8개월이 소요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영화는 2개월 이상 찍으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이면 한 편을 완성하는 스케줄인데다가 2개월에 2억 원가량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던 거죠. 여러분이 스타라면 드라마를 하시겠습니까? 영화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TV에서 주인공을 하던 스타 연기자들이 담합 가격을 피해서 영화로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여자 배우에서는 최진실, 김혜수, 전도연, 그리고 남자 배우에서는 한석규, 박신양, 장동건, 그리고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정재 씨와 정우성 배우였습니다. 영화로 이동했던 배우 중에서 한석규나 박신양, 장동건, 그리고 정우성 배우 등은 아주 오랜 기간을 영화에만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영화로 넘어갔던 스타들이 다시 드라마로 스카웃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200만 원 담합 가격이 무너진 게 바로 요 시기입니다. 2002년도에 전도연 배우가 SBS 별을 쏟아에서 당시 회당 최고의 출연료를 받으면서 드라마에 복귀했는데 당시 출연료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서는 700만 원 정도로 지금 이제 기억이 되는데 실제 받은 금액은 1,300만 원 가량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희선 배우는 2005년도에 슬픈 연가에서 같이 남자 주인공으로 권상우 배우와 함께 회당 2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으면서 드라마 출연료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후부터 출연료는 더욱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 드라마 산업에서 배우들의 출연료가 급격하게 상승한 계기는 세 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의 계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류가 발생한 시기마다 출연료가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겨울연가로 인해서 발생한 일본 한류, 그리고 2015년도에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이런 작품들로 인해서 발생했던 중국 한류, 그리고 2021년도에 오징어 게임으로 폭발한 글로벌 한류가 바로 그 세 번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가격 상승은 남자 배우가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최진실, 이영애, 고현정, 김혜수, 전도연, 심은하 이런 여자 배우들이 드라마 최고 출연료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기록을 세웠다면 2003년도 겨울연가로 한류 배우가 돼서 인기를 끌었던 그 배용준, 그리고 중국 한류에서의 김수현, 이민호, 송중기, 그리고 글로벌 한류의 대표주자가 된 이정재 배우 같은 남자 배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최고 가격이 갱신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넷플릭스 시대인 지금도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배우의 출연료가 먼저 상승하면 작가의 원고료가 따라서 상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죠, 감독의 연출료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사실 감독의 연출료가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자, 2003년부터 시작된 일본 한류 시기에 최고 출연료는 배용준 배우가 기록한 1+알파입니다. 여기서 알파는 러닝 개런티 개념으로 설정된 건데요. 투자 유치나 PPL 성과에 따라서 1억 원 정도를 더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방송된 태왕사신기에서 배용준 배우가 받은 출연료는 전체 회당 2억 원에 가깝습니다. 중국 한류 때는 이민호, 김수현, 송중기 배우 등이 최고 출연료를 높였는데요. 이때는 중국에서
한국에서만 방영되는 중국 드라마에도 한국 연기자가 되게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들을 포함해서 거의 5억 원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출연료는 제작비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모든 창조 산업의 기본 속성인데요. 이때는 중국에서부터 엄청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21년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시장에서 그야말로 대단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오징어 게임 1에서 이정재 배우의 출연료는 이미 이전에 JTBC에서 출연했던 보좌관이라는 드라마의 출연료보다 2배가량 더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당 4억 원가량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현재 세계적인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는 오징어 게임 2에 다시 출연하게 된 이정재 배우의 출연료는 얼마나 될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의 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조산업에서 출연료는 전체 제작비 규모에 비례해서 책정되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 2에서 이정재 배우가 받은 출연료는 한국 배우의 세계 시장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치가 됩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가 있죠. 한국에서도 상당히 큰 인기를 몰고 있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2021년도에 미국 HBO에서 제작하고 있는 박찬욱 감독이 연출을 맡고 있는 드라마 동조자에서 출연료가 회당 25억 원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미국 드라마 사상 최고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논문 때문에 드라마 관계자 14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인터뷰를 처음 시작한 초창기에 인터뷰 초기에 응답한 사람들은 이정재 배우의 출연료를 한 10억 원가량으로 답변했습니다. 근데 인터뷰 기간이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드라마협회 관계자를 인터뷰하면서 그분이 답변한 금액은 15억 원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계약서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업계에서 알려진 추정치를 근거로 얘기한 것인데 그 한 달 사이에 10억 원으로 추정하던 가격이 15억 원 추정치로 상승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는 측면에서 이정재 배우가 15억 원을 받았다는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영화 어벤져스 3에서 로다주가 1200억 원의 개런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배우가 미국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25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정재 배우의 드라마 추정 출연료가 우리가 15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정재 배우가 미국 블록버스터 영화에 출연한다면 그리고 미국 드라마에 출연한다면 얼마의 출연료가 적정할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출연료를 결정하는 건 전체 제작비 규모와 세계 시장에서의 티켓 파워 그리고 현재까지 미국 영화에 출연했던 아시아의 동급 배우들의 출연료 수준하고 공통으로 고려한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만 대표 당나귀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대단한 정재씨 그리고 애잔한 우성씨라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정우성 배우가 애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영화만을 지키지 말고 드라마와 영화를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병행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몸값이 올라갔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오징어 게임 1의 주인공이 누가 됐을지 모를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으로 발칙한 상상에 근거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넷플릭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미국 본토에서 제작하는 작품에 투자하는 규모를 제외하고는 우리 영화와 드라마 시장에 투자하는 돈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넷플릭스에게는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드라마에 투자하는 돈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에 회당 5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면 2016년도 불과 3, 4년이 지난 이후에 제작한 더 크라운이라는 시리즈물에는 회당 154억 원을 투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자죠.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한 디즈니 플러스는 2021년도 마블 시리즈 완다비전을 제작하면서 회당 297억 원이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이런 제작비 규모의 급상승으로 출연료 규모도 더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정재 배우는 글로벌 OTT가 제작하지 않는 한국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 방송국에서 자체 제작하는 드라마에서는 이정재 배우를 비롯한 스타 배우를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넷플릭스와 경쟁하기 위해서 높아진 제작비는 지금 우리 방송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드라마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드라마 시장 상황 때문에 우리 애잔한 우성 씨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과연 우성 씨는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 드라마를 꼭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직관하라고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절친 이정재 배우에게 의무적으로 우리 드라마에 출연해주라고 호소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드라마에 출연하면서는 출연료를 좀 깎아주라고 강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영화 시장처럼 우리 드라마 시장도 답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정재 씨. 끝.